계숙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던 노인이 갑자기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순간 민호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차트를 든 손이 덜덜 떨리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당신, 혹시 계숙이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져 온 비밀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 사연과 함께 여러분의 하루에도 행복이 가득 채워질 거예요. 서울 변두리 반지하 방, 낡은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혜숙은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을 떴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죠. 40년 넘게 식당 일을 하며 몸의 밴 리듬이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또 무릎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지 몇 년 됐지만 아들 앞에서는 절대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걱정할까 봐서였죠. 해숙은 작은 부엌으로 향해 물을 끓였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벽에 걸린 민호의 의사 면허증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액자 속 면허증은 이 좁은 집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정민호, 내과 전문의. 글자 하나하나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홀로 키운 아들이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난 40년의 고생은 모두 보상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며 손가락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져도 참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해숙은 어제 밤을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늦게 들어온 민호가 어머니,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라며 어깨를 주물러줬던 그 따뜻한 손길. 의사가 된 아들의 손은 여전히 어릴 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문득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민호가 가끔 던지던 질문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어떤 분이셨어요? 사진 한 장도 없나요? 아버지를 닮았을까요? 어머니를 닮았을까요? 다른 집 아이들은 아버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왜 기억도 못하죠? 그럴 때마다 해숙은 애매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 둘이면 충분하잖니.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언젠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해숙은 방 한구석에 있는 오래된 나무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그 서랍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묵주 팔찌 하나와 빛바랜 편지 몇 장. 40년 전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28살의 해숙은 명동의 작은 찻집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는 신사적이고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늘 정중한 말투를 썼죠. 손목에는 묵주 팔찌를 차고 있었고 가끔 그것을 만지작거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해숙 씨, 당신은 참 순수해요.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지 않겠어요? 달콤한 말들이었습니다. 순진했던 해숙은 그 말들을 모두 믿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그 남자는 돌변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는 사라졌습니다. 묵주 팔찌 하나와 미안하다는 짧은 편지만 남긴 채로요.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해숙은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중요한 건 민호가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니까요. 한편 서울 중심가의 대형 병원에서 민호는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6층 내과 병동에서 흰 가운을 입고 복도를 걷는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믿음직한 의사였습니다. 키 175cm의 단단한 체격에 진지한 표정, 환자들을 대할 때는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민호 선생님, 어제 수술 환자는 어떠세요? 아, 네. 회복이 빠릅니다. 오늘 오후에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료 의사와 대화를 나누며 환자실을 돌았습니다. 민호는 의사로서 충분히 성공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인정받는 실력자였고 환자들의 신뢰도 두터웠습니다. 월급도 넉넉해서 어머니를 더 좋은 곳으로 모실 수도 있었지만 해숙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여기가 좋아. 오래 살던 곳이라 정이 들었단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축구를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모습을 부러워했던 기억들. 학교 운동회에 혼자 오시는 어머니를 보며 느꼈던 미안함과 궁금증. 아버지 없는 집안의 아들. 중학교 때 한 친구가 무심코 던진 그 말이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공한 의사가 된 지금도 그 말은 그를 때때로 위축시켰습니다. 병원 동료들이 가족 얘기를 할 때면 자연스럽게 침묵하게 되고 결혼 문제에서도 상대방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어색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했습니다. 혼자서 자신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졌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돌아가신 걸까? 어머니는 왜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질까? 혹시 어머니가 숨기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 때마다 민호는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 궁금증은 여전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병원 응급실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고급 구급차 한 대가 병원 입구에 급정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구급차 뒤를 따라 검은색 승용차 서너 대가 줄지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VIP 환자 이송입니다. 즉시 특별실로. 응급실 간호사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온 환자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하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환자를 둘러싼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 환자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병원장과 무언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휴대폰으로 연신 통화를 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이분이 그 유명한 태산그룹 회장님이시군요. 전국 건설업계의 거물이시잖아요. 간호사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태산그룹은 국내 10대 재벌에 속하는 거대한 기업이었습니다. 건설업에서 시작해 금융, 유통까지 사업을 확장한 회사였죠. 회장의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은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 경제계 전체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민호는 병원장실에서 급히 호출을 받았습니다. 평소 침착한 병원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호 선생님, 아주 중요한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선생님이 담당의로 배정되었어요. 어떤 상태이신가요? 심근경색 의심 환자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환자가 아니니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병원장의 말투에서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12층 VIP 병동은 일반 병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호텔 같은 인테리어에 최신 의료 장비들이 완비되어 있었죠. 복도에는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서 있었고 면회객들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VIP실 앞에 도착했을 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이 담당이시죠? 저는 태상그룹 비서실장 김 부장입니다. 네, 정민호입니다. 환자분 상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단순한 병환 이상의 무언가를 염려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회장님 상태가 많이 위험한가요?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호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그 얼굴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죠. 민호는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맥박, 혈압, 산소 포화도 모든 수치들을 확인하며 차트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손목을 들어 맥박을 재던 중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묵주 팔찌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구슬들이 실에 꿰어져 있는 소박한 팔찌였죠. 오랜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랜 것이 분명했습니다. 환자의 손목에 꼭 맞게 차여진 그 팔찌는 마치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 같아 보였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묵주 팔찌가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방 서랍을 몰래 뒤질 때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슷한 모양의 묵주 팔찌가 어머니의 낡은 상자 안에 들어 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묵주 팔찌 정도는 흔한 물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기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환자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코의 모양, 눈썹의 형태, 거울 속 자신의 모습과 묘하게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 선생님 어떠세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심근경색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내에 도착하셔서 치료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혹시 회장님께서 언제쯤 의식을 회복하실까요? 김 부장의 질문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회장이 깨어나기를 바라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환자분 나이를 고려하면 회복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칠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민호가 대답하자 김 부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이 환자의 회복을 기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갑자기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아, 민호야. 무슨 일 있니? 해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오늘 VIP실에 새로운 환자가 오셨는데, VIP실? 어떤 환자? 태상그룹 회장님이에요. 그런데, 민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크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상그룹 회장, 해숙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민호야, 그분 성함이 혹시? 해숙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40년 전부터 가슴 깊이 묻어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떨려요? 그냥 환자일 뿐인데요. 민호의 말에 해숙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중요한 환자라니까 걱정돼서. 네, 최선을 다하겠어요. 어머니도 몸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해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설마 그 사람일까? 40년 만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밤새 태상그룹 회장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묵주 팔찌와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VIP 병동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의사로서 10년 넘게 일해왔지만 이렇게 긴장되는 환자는 처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재벌 회장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끌림과 동시에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12층에 도착하자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도에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임원들, 기자들을 막는 경비원들, 그리고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비서진들까지. 마치 작은 회사 사무실을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민호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어제보다 얼굴이 더욱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을 것 같았죠. 회장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아직 의식은 없으시지만 활력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오늘 추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민호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노인, 각종 의료 장비들이 내는 규칙적인 소리들.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다른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개인 소지품들이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고급스러운 시계,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 민호는 차트를 확인하는 척하며 그 사진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남성이 양복을 차려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지만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1980년 해숙에게. 희미하게 보이는 글자들이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이라는 이름, 어머니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해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치고 있었습니다. 묵주 팔찌,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지금 이 사진까지. 민호는 환자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코의 모양이 자신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어제보다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눈썹의 형태, 턱선의 각도까지도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들리시면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민호는 의료진으로서 해야 할 검사를 계속했습니다. 동공 반응, 반사신경, 맥박 상태, 모든 것이 정상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죠. 검사를 마치고 나서 민호는 잠시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환자의 손을 잡고 맥박을 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 묵주 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무 구슬들은 오랜 세월 손때가 묻어 윤이 났습니다. 실은 여러 번 교체했을 것 같았지만 구슬들은 원래 것 그대로인 것 같았습니다.
특히 가운데 있는 십자가 모양의 작은 장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방을 돌아다니던 민호는 서랍 맨 아래 칸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본 상자 안에는 묵주 팔찌 하나와 편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글을 다 읽을 수 없었지만 묵주 팔찌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같은 나무 재질, 같은 십자가, 장식, 심지어 구슬의 개수까지도 일치했습니다. 민호야, 뭐하고 있니? 그때 돌아온 어머니가 급하게 상자를 빼앗았던 기억도 생생했습니다. 해숙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른들 물건이야. 함부로 만지면 안 돼. 그 후로 그 상자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민호도 어렸던 터라 금방 잊어버렸죠.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선생님, 회장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갑작스럽게 들린 목소리에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 부장이 언제 들어왔는지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 네. 안정적입니다. 곧 의식을 회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김 부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뭔가 복잡한 감정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혹시 회장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치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민호의 질문에 김 부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은 복잡한 분이세요. 젊었을 때는 건설 현장에서 직접 일하시며 사업을 키우셨죠. 하지만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시나요? 부인과는 일찍 사별하셨고 자녀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관계가 좋지 않으셔서 거의 연락을 안 하십니다. 김 부장의 설명을 들으며 민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면 왜 어머니와 헤어졌을까? 왜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있을까? 혹시 회장님께서 젊었을 때 다른 여성분과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려던 순간 침대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즉시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들리세요? 저는 담당의 정민호입니다. 노인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점차 주변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은 노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히 뭔가를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안전한 곳에 계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입니다. 민호가 진정시키려 했지만 노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해숙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그 순간 민호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해숙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노인의 입에서 나온 어머니의 이름에 민호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차트를 든 손이 덜덜 떨렸고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김 부장도 당황한 표정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진정하세요. 민호는 겨우 목소리를 짜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시선은 여전히 민호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혹시 해숙의 회장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아직 회복 중이시니까요. 민호는 서둘러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잠시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정리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몇 번 들이쉬었지만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퇴근과 함께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반지하 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어머니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민호야, 왔구나. 저녁 먹었니? 해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갑게 맞았지만 민호의 눈에는 어머니의 표정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억지로 밝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민호의 진지한 목소리에 해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하니? VIP실에 온 그 환자 말이에요. 태산그룹 회장. 해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물컵을 들려던 손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분이 어떠시니? 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세요. 그분을 아세요? 민호는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반응으로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해숙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쓸어내리며 뭔가 결심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니? 작은 목소리였지만 충분히 들렸습니다.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머니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민호는 묵주 팔찌 얘기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해숙은 고개를 숙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둔 비밀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다. 민호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충격이 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평생 숨겨온 사람. 내 아버지 맞다. 어머니, 지금껏 왜 숨겼습니까?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아버지 없는 아들로 살아온 시간들, 궁금해하며 보낸 밤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나 하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 너를 지키고 싶었거든. 해숙은 눈물을 닦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28살 때였어. 명동의 작은 찻집에서 일할 때 그분을 만났지.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신사적이고 교양도 있고 나한테 잘해줬거든. 해숙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6개월 정도 만났는데 그분이 결혼하자고 했어. 나도 좋아했으니까 좋다고 했지. 그런데 뭐가 잘못됐나요? 내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야. 그분이 돌변했어. 사실은 이미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 민호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분은 나한테 미안하다면서 자신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고 했어. 그리고는 사라졌지. 그럼 아버지는 저를 버린 거네요? 아니야, 민호야. 그분은 내가 있다는 걸 모르셨어. 내가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는 이미 마음을 돌린 뒤였거든. 해숙은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호가 어렸을 때 본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이것들만 남기고 가셨어. 상자 안에는 묵주 팔찌 하나와 편지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들은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해숙에게 미안합니다. 당신을 사랑했지만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 팔찌를 기념품으로 남깁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짧은 편지였지만 그 안에는 한 여성의 인생을 바꾼 잔인한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나를 키우신 거군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분은 이미 유명한 사업가였고 나는 그냥 찻집 종업원이었으니까.
세상에 알려지면 너만 힘들어질 것 같았어. 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할 수도 아버지를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분이 지금 병원에 계신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뉴스에서 봤어. 태상그룹 회장이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하더라고. 설마 내가 담당이가 될 줄은. 해숙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너는 그분과 상관없이 훌륭하게 자랐어. 내가 의사가 된 것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모두 내 노력이야. 하지만 저는 40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아온 거잖아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깨어나자마자 어머니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해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그분도 알고 계시는 건가? 모르겠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 순간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VIP 환자분이 갑자기 불안정해지셨어요. 선생님을 찾고 계시는데. 민호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요. 민호야. 어머니,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을 정리해야겠어요. 민호는 집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닫는 순간 어머니의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궁금해했던 아버지의 정체를 알게 된 지금 오히려 더 큰 혼란만 남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호는 곧바로 VIP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는 어제보다 더욱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경호원들이 증원됐고 김 부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행히 오셨네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이 계속 선생님을 찾으시면서 흥분하고 계세요. 진정제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어서요. 민호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었고 산소호흡기를 때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정 선생님. 회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무언가 간절히 말하고 싶어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네, 저는 정민호입니다. 해숙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건강은 괜찮습니까? 회장의 질문에 민호는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환자와 의사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아들과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에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라고 하셨습니까? 네.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민호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당신은 혹시? 네, 저는 해숙의 아들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40년 만에 만나게 된 아들 앞에서 그는 무엇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민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자연스럽게 손을 피했습니다. 지금은 치료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호의 차가운 반응에 회장은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태상그룹의 상무이사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김 부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경쟁사에서 우리 회사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건강 문제가 알려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회장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주 후에 있을 이사회에서 경영권 변경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뭐라고? 김 부장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큰아들 분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상태로는 회사 경영이 어렵다면서요. 민호는 이 상황이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벌가의 권력 싸움 한복판에 환자가 놓여 있었고 자신도 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회장님이 언제쯤 완전히 회복되실까요? 상무이사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를 고려하면 최소 2주는 안정을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주라면 이사회까지 시간이 없네요. 임원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민호는 이들이 회장의 건강보다는 회사 경영권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병원을 나서려던 때였습니다.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민호 선생님이시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2명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표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태상그룹 관련된 일로 잠깐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민호를 조용한 카페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없는 구석진 자리에 앉자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태상그룹 이사회 측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과 선생님의 관계를 알고 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년 전 명동 찻집에서 있었던 일까지 다 조사했습니다. 정혜숙 씨와 회장님의 관계, 그리고 선생님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도요. 무슨 목적으로 조사하신 건가요? 간단합니다. 회장님이 회복되시면 경영권 분쟁이 복잡해집니다. 특히 선생님 같은 숨겨진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더욱 그렇죠. 남성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 안에는 5억 원이 들어 있습니다. 회장님 치료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민호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환자를 고의로 악화시키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약물 투여를 조금 늦추거나 검사 결과를 조작하시면 됩니다. 회장님이 자연스럽게 악화되시도록요.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안을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어머니도 안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말에서 위협의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머니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협조하지 않으시면 민호는 카페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집을 비우세요. 무슨 일이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친척집이라도 가서 며칠 계세요. 민호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니? 해숙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말씀 들어주세요. 제가 해결할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환자를 살리려는 의사로서의 의무와 버리고 떠난 아버지에 대한 원망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현실이 그를 더욱 옥죄었습니다. 환자를 살리면 아버지를 살리는 거다. 하지만 그게 과연 옳은 걸까? 민호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져만 갔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가족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친척집으로 피신시킨 후에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태상그룹 이사회 측의 위협과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민호는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김 부장이 다가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밤사이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누군가 회장님 병실 주변을 계속 배회했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정체불명의 사람들이었어요. 민호는 어제 만났던 그 남성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벌써 행동에 나선 것일까요? 회장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밤새 계속 잠꼬대를 하셨어요. 계속 해숙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면서요. 민호는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회장은 깨어 있었지만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 민호. 아니, 선생님. 회장은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민호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민호야. 어머니는 정말 괜찮으니? 내가 이 상황 때문에 해숙에게 피해가 가는 건 아닐까? 회장의 걱정에 민호는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전에 어머니를 버린 사람이 지금 와서 걱정하는 것이 진심일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안전한 곳에 계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40년 전에 내가 한 일을 변명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해숙을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단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럼 왜 떠나셨습니까? 왜 어머니를 혼자 두셨나요? 민호는 마음속에 쌓인 질문을 드디어 내뱉었습니다. 그때 나는 겁쟁이였어. 이미 결혼해서 아이 둘이 있었거든. 부인은 몸이 약해서 늘 병원을 다니고 있었고 아이들은 너무 어렸어.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숙에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지. 내가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이야. 그래서 어머니를 버리신 거군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40년 동안 단 하루도 해숙을 잊은 적이 없단다. 그리고 혹시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자랐을까 궁금해했지. 회장의 고백을 들으며 민호의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미워해야 할 상대였지만 동시에 진심 어린 후회를 보이는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무슨 말씀이세요? 치료를 잘 받으시면. 아니야. 내 몸 상태를 내가 모를 리 있겠니? 이번 심근경색으로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 회장은 침대 옆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법무팀에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건 유언장이야. 내 재산 중 일부를 해숙과 너에게 남기려고 해.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민호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돈으로 40년의 공백을 메울 수는 없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하지만 적어도 해숙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응급 상황입니다. 1층에서 사고가 났어요. 민호는 급히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서는 한 중년 여성이 쓰러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구급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어요. 민호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환자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15분 후 여성은 의식을 되찾았고 무사히 응급실로 이송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성의 가족들이 민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자신이 왜 의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의사의 본분이었습니다. VIP 병동으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호는 어머니의 희생을 떠올렸습니다. 40년 동안 혼자서 자신을 키우며 의사로 만들어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라는 사람은 자신을 버렸지만 어머니는 자신을 살렸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응급환자는 괜찮니? 네, 다행히 무사합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 회장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민호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저에게는 아버지가 두 분 계십니다. 무슨 뜻이니? 피로 이어진 아버지와 마음으로 키워준 어머니요. 저를 의사로 만들어준 건 어머니입니다.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숙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 나 같은 인간은 감히 바랄 수 없는 여자야. 하지만 저는 의사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게 제 의무예요. 민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더라도,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자신의 길이었습니다. 회장님도 제 환자입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호야, 그분은 어떠시니? 회장님은? 아니, 아버지는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계세요. 그리고 정말 후회하고 계십니다. 40년 전 일을요. 해숙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결정했어요. 의사로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분이 누구든 상관없이요. 민호야, 내가 숨겨온 건 미움이 아니라 내 미래를 지키고 싶어서였어. 알고 있어요, 어머니. 민호는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용서가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해졌습니다. 후,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새벽 3시, 민호는 긴급 호출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VIP 병실은 의료진들로 가득했고 각종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려댔습니다. 선생님,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민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심전도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고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응급수술 준비하세요. 민호의 명령에 의료진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태상그룹 회장의 큰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정태성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40대 중반으로 아버지와 닮은 듯 하면서도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환자분이 위험하니 수술실로 가야 합니다. 민호가 설명했지만 정태성은 막아섰습니다. 잠깐, 담당이가 누구라고 했지? 정민호 선생님입니다. 정민호? 정태성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 여자의 아들인가? 지금은 환자 치료가 우선입니다. 나중에 얘기하시죠. 민호는 정태성을 밀어내고 회장을 수술실로 이송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자 정태성은 김 부장을 붙잡았습니다. 김 부장,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아버지 담당이가 그 여자의 아들이라고? 젊은 사장님, 지금이 바로 기회야. 아버지가 수술대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김 부장은 정태성의 차가운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민호는 회장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기술을 동원했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혀 있었고 심장 근육의 상당 부분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혈압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혈 준비하고 에피네프린 투여하세요. 민호의 손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수술대 위에 이 사람은 자신을 버린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구해야 할 환자이기도 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것, 그것이 의사의 본분이다. 민호는 어제 응급실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생명 앞에서는 개인적인 감정도 과거의 상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4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민호는 성공적으로 막힌 혈관을 뚫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했습니다. 회장의 생명 징후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민호가 수술실을 나오자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 부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정태성은 오히려 실망한 듯 보였습니다. 회장님은 언제쯤 의식을 회복하시나요? 마취에서 깨어나려면 몇 시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때 정태성이 민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두 사람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너 이름이 정민호라고 했지? 네. 40년 전에 우리 아버지와 어떤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맞지? 정태성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다 조사했어. 정혜숙이라는 여자와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내가 그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까지. 정태성의 목소리에는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의사가 된 거야?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닙니다. 저는 단순히 환자를 치료했을 뿐입니다. 거짓말하지 마. 4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을 거 아니야. 민호는 정태성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들어봐, 정민호. 너 같은 사생아가 우리 가문에 끼어들 자리는 없어. 아버지가 유언장에 내 이름을 넣으려고 한다던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저는 돈에 관심 없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야?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정태성은 민호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쨌든 조심해. 우리 가문을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민호가 병실로 돌아가자 회장이 막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회장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민호야, 고맙다. 어떻게 기분이 좋아지셨나요? 많이 좋아졌어. 내 덕분에 살았구나. 회장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민호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내가 내게 물어볼 게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용서할 수 있겠니? 민호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품어온 궁금증과 원망, 그리고 며칠 전부터 느낀 복잡한 감정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나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는 내가 평생 자랑스러워할 아들이야. 저를 아십니까?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드디어 민호는 그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40년 늦었지만, 아들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로서 마주 보았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찾았습니다. 그 순간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이틀이 지났지만 회장의 회복은 예상보다 더딘 편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데다 심장 손상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회장의 상태를 점검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해숙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 회장은 매일 어머니 안부를 물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서요. 민호는 정태성과 이사회 측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구나. 회장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상그룹 이사회에서 긴급회의가 열렸고 정태성이 임시 회장직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치료에 전념하시고 회사 업무는 젊은 사장님이 맡기로 했습니다.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서 이것이 단순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회장은 예상했다는 듯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아쉽지 않으세요? 아니야. 오히려 홀가분해. 이제 진짜 중요한 일에만 신경 쓸 수 있으니까. 회장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적어도 해숙만큼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싶어.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이건 내 마지막 의무야. 40년 전에 하지 못한 책임을 지금이라도 져야 해. 회장은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개인 계좌야. 회사와는 상관없는 내 돈이지. 해숙에게 전해줘. 정말 필요 없습니다. 제발 받아줘. 그래야 내가 편히 갈 수 있어. 민호는 회장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지못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안전한 곳에 계신 거죠? 응, 고향 친구 집에 있어. 그런데 민호야, 그분은 어떠시니? 많이 약해지셨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해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분이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하세요. 40년 동안 어머니를 잊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해숙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야, 나도. 사실은 그분을 완전히 잊지는 못했어. 미워하려고 했지만 내가 자랄수록 그분을 닮아가는 걸 보면서 어머니, 하지만 지금 가면 너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민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40년 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지만 미움보다는 그리움이 더 컸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회장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언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민호는 최선을 다했지만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민호야,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구나.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끼고도 힘들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아니야, 괜찮아. 너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어. 회장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어. 해숙에게 전해줄 말이 있어.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40년 전에 하지 못한 말. 사랑했다고 전해줘. 그리고 정말 미안했다고.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해숙이 서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40년의 세월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혜수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혜숙은 천천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민호는 자리를 비켜주며 두 사람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많이 늙었죠? 혜숙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니야, 여전히 아름다워. 거짓말쟁이. 혜숙은 작게 웃었습니다. 40년 전 그때처럼요. 혜숙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민호를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마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혜숙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40년 전보다 훨씬 거칠고 주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저도 사랑했어요. 40년 동안 미워하려고 했지만 결국 사랑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년 만의 재회였고 동시에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그날 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혜숙과 민호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정태성과 다른 가족들은 혜숙과 민호를 못 본 척했지만 두 사람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혜숙과 민호는 병원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니. 뭘? 40년 동안 혼자 저를 키우신 것 말이에요. 혜숙은 민호의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너는 내 인생의 전부였어. 그분이 있었다면 지금의 너는 없었을지도 몰라. 어머니, 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내 삶을 지탱해 준 건 결국 너였어. 두 사람은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버려진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더 편하게 사시는 게 어때요? 저도 이제 충분히 벌고 있으니까. 그래, 이제는 나도 조금 쉬어야겠네.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에서 모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혈연보다 더 깊은 사랑과 희생으로 이어진 관계,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